국제정치 전문가이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군사와 방산 분야 전문가 김민석 기자와 함께 미국 이란 전쟁의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준형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나라 간의 분쟁, 미국 이란 전쟁과 중동 전쟁 어느 쪽이 더 맞는 표현일까요? 둘 다 별론데요. 그럼 뭐라고 명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러우 전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잖아요. 네. 우리가 2003년도 이라크 전쟁하면 뭐 이라크 안에서 뭐 일어나는 전쟁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침공이죠. 미국의 이란 침공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라고. 예. 네. 미국의 이란 침공 혹은 정확하게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라는 표현이네요. 김민석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현재 두 나라의 전쟁, 이 전투의 양상과 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종전이 요원하기만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공군이 있는 전쟁, 그다음에 공군이 있는 전쟁과 없는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측 다 제대로 된 공군력을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상에서 육군력 중심으로 교전을 하다 보니까 공군 항공기나 전투기 이게 잘 쓰이지 않으니까 드론이 중심이 된 거고, 예. 이번에 이제 이란과 이제 미국,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공격과 군사 작전은 지상군 투입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역대 최대 규모의 폭격을 하기 때문에 폭격의 규모 면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정말 비교할 데가 없지만 지상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예. 그래서 전쟁 문법이 다르다. 거의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자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가 훨씬 더 크고 인명 피해가 더 많아요. 전차가 뭐 2,000대, 3,000대씩 한 달에 파괴된 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 뉴스엔 잘 안 나오지만 분쟁이 격화되는 건데, 미국과 이란과의 그 교전, 항공전에서는 미국이 하루에 1,000기 이상의 표적을 파괴하고 이제 최대 일주일간 5,000기 이상의 표적을 파괴했는데, 이것은 2003년 2차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충격과 공포 작전 기억하실 건데, 그때 미국이 이라크에 했던 폭격의 밀도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김민석 기자님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지금 전황을 군사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란이 전방위적으로 고립되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자신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주변 아랍 국가들한테 공격을 하는 게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그것을 막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전쟁 종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앞서 말한 걸로 대규모의 공습을 수행하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국방장관이 역대 본 적 없는 규모의 공습을 하겠다 해서 공습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본토 개전 이래 첫날만 해도 이제 표적 1,000개를 부쉈다 이렇게 미국이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영국 그다음에 키프로스 등지에서 이제 연합군이 공습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아마 폭격기가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11일 밤 기준으로 이란의 테헤란 18개의 구역에서 폭발이 있었고, 뭐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본부가 직격탄을 만든 등 지휘부라든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있죠. 이란이 오늘도 미사일 보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폐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12일 기준만 해도 이스라엘 중부를 겨냥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이 4차례 있었고 대부분 요격되었으나 SNS 상에서는 그 요격된 게 제대로 요격이 안 돼서 뭐 자탄이 들어가거나 해서 이스라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이런 영상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랑 이스라엘 간 교전이 일어난 등 그 이란의 프록시 세력과의 전투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김준영 의원님, 이번 충돌의 외교적 배경 혹은 국제정치적 배경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이 얘기 저희가 나오는데 딱 짚어서 얘기할 만한 전쟁의 원인이나 목적이나 배경 같은 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핵위협이 제거한다. 근데 지난번 작년에 6월에 때렸을 때 이제 완전히 분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왜 갑자기 위험해졌죠? 그것도 그렇죠.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때렸다고 해서 지금의 이란은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지금 아들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것도 불분명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미국을 끌어들였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끌어들였냐도 지금 미국 내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고요. 뭐 저는 예. 이스라엘이 끌어들였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 자체가 이 전쟁의 특이함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전쟁의 목적이나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일설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벌어진 무모한 충돌로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이 시선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사실은 그 관세 대법원에서 불법이 나오고 아이스에 대한 그 아이스의 폭력에 대한 문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크리스티놈 그 홈랜드 시큐리티 장관이 해임되기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런 그렇죠. 문제들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의식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전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려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기는 더 떨어지고 문제가 더 생겼으니까 예. 그러면 왜 이걸 했을까 판단을 잘못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국내 위기 타개용으로 시작된 충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잠깐 이제 해외 그 저희 선배님들이랑 하는 이 공식적인 소스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풍문 같은 거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이제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를 죽여놔야지 일단 살릴 수 있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저희 기자 선배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네. 트럼프가 지금 이번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미국의 실물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 건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국에 비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래도 좀 견고하다지만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간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한창 경제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 종결시켜 놓으면 중간 선거 전에 올해 초보다 경제가 발전한가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엄청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팩트라거나 정계적으로 이제 경제적 증명된 말은 아니지만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쟁이 대부분 미국에서 전쟁을 싫어하지만 초기에 전쟁을 개시했을 때는 대부분 그래도 애국심이 발동해서 전쟁을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는 높아요. 근데 저는 전쟁 초기부터 반대하는 여론이 이렇게 높은 전쟁은 주요전 전쟁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통 한 3, 4년 전쟁이 지친 이후에 여론조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네. 6대4, 7대3, 심지어는 8대2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미국 쪽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또 너무 국제 정세가 많이 변화해서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납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땐 아주 뭐 몇 시간 만에 끝나고 신속하게 뉴욕으로 마두로를 호송할 때 요거는 인기가 좋았거든요. 예. 이것을 제대로 재현을 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김민석 기자님이 이 충돌을 바라보는 배경에는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한 공격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벤치마킹을 넘어서요. 저는 이스라엘의 악마의 유혹에 바로 이 마두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스라엘이 제공한 것은 28일 날 전체 회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부분의 이란 수뇌부가 오니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 마두로처럼 기본적으로 정권을 그냥 교체할 수 있다고 아마 얘기했을 것이고 그게 트럼프가 솔깃했을 겁니다. 예. 당신은 아마도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미국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중동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서 네. 영원한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될 거라고 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은 전쟁은 유례가 없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김민석 기자님, 가장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거든요. 네. 이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카드일까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 효과적인 게 이란군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역적 특성이 아무리 미국 해군이 강하다 해서 이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이 초크 포인트를 할 수 있는데 예. 20%가 지나가는데도 너무 얕고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누가 막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리적 폐쇄보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 경제적 마비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식적으로 폐쇄한다 이런 걸 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 갈 때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면 이게 보험과 연관이 돼서 이미 국제 그 선주 보험사들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죠. 이 해협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란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더 불리해지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수 있다 위협을 하지 그거를 위협을 지금 폐쇄 중이라고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폐쇄가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이란이 대규모 함대를 배치한 대신에 우선 소형 고속정과 기뢰 그리고 이제 간단한 드론 같은 걸로도 이런 그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공격하는 층에선 굉장히 그 폐쇄를 하기 쉬운 거예요. 물론 이걸 미국도 알기 때문에 그 미국 중부군 사령부는 최근에 이란 해군의 이제 함선을 50척 이상 격침했고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이란의 기뢰 부서적 6척을 격침해서 이란 해군을 사실상 전멸시켰습니다. 전멸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은 이게 너무 제가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 좁고 얕다고 했잖아요. 예. 배가 없어도 몰래 몰래 기뢰를 부설하거나 아니면 드론 타격을 하거나 하다못해 지상에서 포만 하나 써도 이제 이게 그 배가 불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폐쇄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SNS 영상에서 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그 유조선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폭발하는 게 SNS에 올려놓은 게 이것들이 배가 아무리 없거나 무기가 팍 포격을 해도 이 배를 이제 해적질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탱커 워라는 게 있었어요. 이란 이라크가 서로 전쟁할 때 그 돈줄을 끊으려고 이란에서 오는 유조선은 이라크가 공격하고 네. 이라크에서 오는 유조선은 이란이 공격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뭘 했냐? 미국이 호위 선박을 붙여가지고 이제 배를 그 유조선을 구했는데 유조선도 자주 맞고 배도 그 군함도 이제 피격당한 상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군 항공기도 격추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8년 동안 400여 척의 상선을 공격해서 물동량 타격이 2% 정도 줄었어요. 2%. 근데 2% 줄었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 2% 정도 사고가 나더라도 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동량이 좀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드론 같은 것들이 또 있고 아주 쉽게 그 상선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공세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기뢰 부설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설된 기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했나요? 지금 이제 폭발된 사진에서 그 오신트라고 공개 정보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드리면서 지금 공개된 영상 중은 대부분은 지상의 호위수선 위 그러니까 배가 위에 노출된 부분이 터진 부분이 나오는데 기뢰 같은 경우에 그 만약 터지면 다들 아시겠지만 호위수선 옆 그러니까 물과 배가 만나는 지점 이쪽에 폭발이 나든가 아니면 스크류 같은 게 터져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나온 상태로 아직 그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없으나 이란이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배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잠수부를 투입해서 잠수부가 들어가도 될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이 워낙 좁고 얕고 보트 같은 데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100% 이런 걸 그 해협 공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그 앞서 질문 드리면서 충돌의 배경이 모호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앞서의 질문과 다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쟁 도대체 왜 발발한 거냐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진짜 전략적 목표 무엇일까요? 그 미국 내부에서도 이 전쟁 때부터 도대체 이 전쟁은 전쟁의 플랜도 없고 전쟁의 목적도 없고 그래서 이 군사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결국 트럼프가 그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군부 쪽에서는 계속 뭐라고 반대를 했을 텐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트럼프의 그러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알더라도 지금 그리고 그 전에 실질적으로 뭐 엄청난 해군력과 공군력을 지역에 파견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미국을 설득했을 때의 이스라엘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해야지 자기가 기소가 안 되고 정권을 그렇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전쟁을 계속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처지인데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숙적 이란을 분쇄를 하거나 또는 적어도 지금 전쟁 중인 국가로 병영 국가처럼 가야 왜냐하면 이제 10월에 그 총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연정이 굉장히 불안한 연정인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3월에 이란 내부의 예산안을 통과했던데 이 예산안이 통과 안 될 때는 해산을 해서 조기 총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때렸던 게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속으로 지금 역사상 이란이 이렇게 약해진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 거죠. 왜냐면 예. 후티, 하마스 뭐 완전히 다 거의 와해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참에 신정국가를 완전히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유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정말 인상적인 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마이애미에서 트럼프가 기자회견한 걸 제가 계속 봤는 것 중에 진짜 황당한 내용이 뭐였냐면요. 예. 트럼프가 뭐라 말했냐. 이 전쟁을 누가 생각했냐. 스티븐 밀러, 제러드 쿠시녀, 필트 헤그세스, 마르코 루비오가 판단을 해서 이 전쟁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했다. 자기들은 판단 안 했다는 것을 봐서 100% 트럼프 생각이고 자기 부하들이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 좀 드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어에 본인은 빠져 있는 네.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워딩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전쟁은 내가 끝낸다. 계속 하는 것도 나고 끝내는 것도 나다고 얘기하는 건 끝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김준영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네타냐후의 기소 회피라는 측면, 또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 대한, 그리고 조기 총선, 네 번째로 역사상 가장 약해진 이란의 전력, 마지막으로 레짐 체인지에 대한 열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충돌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쯤에서 제가 두 분께 같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의 미사일이 이 튀르키예를 향해서 수차례 발사됐다는 뉴스까지 들려오고 있거든요.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중심으로 EU의 군사적 행동 검토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질문은 이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미 확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 참전하고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이 뭐 이란에 대해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이런 정도의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이미 저는 이란의 작전이 결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 군사기지라고 얘기하지만 걸프 국가들한테 공격을 시작한 것은 그리고 호르무즈를 봉쇄한 것은 이 전쟁은 미국의 생각만큼 이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확전으로서의 가능성을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외교적으로 왜 저럴까? 한쪽으로는 또 미안하다고 주변 국가들 형제 국가들이 미안하다 그러는데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 같은 저런 공격을 왜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그들 국가가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보다는 결국 미국이 우리를 못 지켜주네 라는 방식하고요. 계속 세계가 괴로울 거다 우리를 계속 때리며 네. 그러면 미국의 여론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 여론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서기 때문에 이게 이란이 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미 확전 상황이고, 예. 그럼 이걸 세계대전의 양상 혹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뭐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죠. 참전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오히려 지금 이삭죽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삭죽기. 네, 그래서 그렇게는 가지 않겠지만 네. 이게 여기가 막히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가 좀 더 곤란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미국이 트럼프가 자기가 끝내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끝내지 않을 거로 보면 이거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군요. 김민석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확전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되고 있다는 의원님이 말씀이 100% 맞는데 좀 흥미로운 거는 이 와중에도 교전을 좀 자제하거나 막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지금 참여하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반면에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고 영국도 참여를 안 하겠다 했다가 하겠다 했다가 이래서 트럼프가 약간 짜증을 내는 등 미국이 공격할 때 옛날에는 그 이라크전 생각하면 막 다국적군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지금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도 일단은 확전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직접 미국을 타격하는 것은 나라의 전략적 이익과 국익을 생각해서 지금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약간 그 용기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전략적인 판단이라 생각하고요. 요렇게
확전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란과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루되지 않겠다 하는 예. 유럽 국가들이 좀 생기고 있는 점, 요 점은 일단은 확전의 가능성을 줄여주는데 예. 반대로 이란이 말씀하신 대로 튀르키예를 공격하거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를 공격하는 등 이 공격 대상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네. 이게 이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또 전쟁이 종결되면 안 되고 주변 나라들 좀 연루시키고 싶어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한테 왜 이렇게 때려? 막 이런 식으로 하는가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아제르바이잔도 그렇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란이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미사일이 날고 드론이 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지금 군사 공격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주변 나라들이 참기 어렵다. 그러면 더 터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전 상황이 명백한 현재 전황에서 그러면 가장 위험한 확전 트리거 어떻게 볼 수 결국 있을까요? 지상군 투입이죠. 지상군 투입. 네, 저는 이번 한 주가 고비 같아요. 트럼프는 확실히 전쟁을 끝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푸틴한테까지 지금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푸틴은 상당히 지금 이란의 지금 그 좌표를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인텔, 다시 말해 정보를 네. 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많은 것이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중재를 부탁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부터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는 거 아직 취소 안 하고 트럼프는 이걸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워낙에 국내 여론이 나쁘니 지상전은 안 할 것 같은데 미국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조금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를 뺄 수 있는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거를 자기 승리로 포장하고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 해결 안 되면 결국 그 특수부대라도 보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고비다. 그러면 확전되고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미국의 한 통계에서는 저는 70만 명 정도는 들어가야지 얘기하는데 미국이 70만을 동원할 능력도 없고요. 70만 들어가도 그렇죠. 글쎄요. 지금 이란 같은 나라를 9천만이나 되고 그 넓은 땅에 산악지대를 어떻게 해야 항복하는 건가? 이란은 예를 들어서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줄을 이렇게 중앙정부를 해도 지방정부가 싸울 능력을 왜냐면 어차피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란은 상처 주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에요. 명분이 없는 전쟁인 거군요. 효율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라도 지상군이 투입되는 상황이 오면 확전과 장기전이 궤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인석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나라 측면에서 보면 역시 키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앞에서 너무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 좀 반시온주의 그러니까 유대인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러시아랑 같이 편을 먹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줄이는 방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에 또 한 가지 수렁을 미국한테 만드는 거라 가지고 이스라엘이 미국을 충동질해서 원래 우크라이나에 가서 유럽을 지켜야 할 방공포대 미사일 그 패트리어트들이 다 중동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음모론입니다. 이거 분명히 음모론이라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정황상은 사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상군 투입 이야기에서는 초반에 그 쿠르드족 그 소수민족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트럼프가 부정했는데 예. 여러분들의 전문가들 방송을 보시셨으면 알겠지만 이미 쿠르드족은 미국한테 몇 번 동원당했다가 버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뭐 시리아 사례라든가 아니면 2차 이라크전이라든가 미국이 도와주겠다 해서 봉기를 했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망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70만 정도 병력 이야기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는 잘 아시겠죠. 다만 이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또 항상 되는 걸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되는 시나리오 최근 이야기하는 게 일명 허니베저 작전이라고 이 허니베저가 뭐냐면 오소리가 꿀을 먹기 위해 가지고 벌집통을 통째로 들고 가는 이런 건데 쉽게 말해서 70만 병력을 투입하지 못하더라도 특수부대원들을 투입해서 이란의 핵물질을 반출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거나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70만 투입보다는 쉽지만 그렇다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왜 낮냐면 그 이미 이제 이란이 그 신정체제 지냈을 때 이란 그 대사관 인질 구출 사건이라고 미국이
카터 정부였을 거예요. 그때가 특수부대 투입해서 이게 테헤란에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려다가 완전하게 실패를 했거든요. 그게 역사에 남은 특수작전 대실패입니다. 한번 이란에서 특수작전 하려다가 실패한 게 있고, 핵물질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약간 좀 군사적으로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핵물질 제거 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북한이 반발하고 하는데, 저는 그 실제 훈련 과정 보면 어떠냐? 북한과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물질을 빼낸 게 아니라 북한 내부랑 협의가 된 다음에 그걸 안전하게 처리를 할 게 북한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그 전투를 상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 원자력 같은 그 핵물질을 보호하려면 뭐 이상 방어구 같은 거 막 우주선 같은 거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주복. 그런 거를 입고 전투를 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매우 안전이 담보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핵물질 반출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특수부에 투입해가지고 핵물질 빼낸다. 요건 약간 넷플릭스 액션 영화에서 나올 스토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확전 트리거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한 봉쇄. 제가 이란 해군이 전멸되었음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도 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아직 안 하고 있다. 너희들이 열받으면 할 거다. 이렇게 기다리는 상태에서 진짜 선언을 하고 이제 어떻게든 게릴라전이나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보다 그 유조선들에 대한 피해를 늘리면 확전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란 내부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좀 이란에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데 그 조심스러운 게 있지만 이란 모든 사람들이 신정체제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격을 받고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권에 반대를 하다가도 미국이 때리면 이게 미국이 우리 도와주고 있으니까 신정체제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생각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얘기들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시오니즘이나 혹은 뭐 반유대주의나 이제 더 나가면 디아스포라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김준영 의원님 이 핵물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과연 이 충돌에서 핵물질의 반출이 얼마나 중요한 테마이겠냐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렇죠.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핵물질 반출에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2015년 JCPOA가 이제 20%로 묶으면서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게 트럼프가 등장해서 깨지면서 60%로 올려가지고 지금 400에서 450kg 정도의 농축된 핵연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산시켜서 숨겨놨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오히려 마지막 이 생존 무기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합의해가지고 반출에 합의해서 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북한이나 이렇게 지금은 북한은 뭐 불가능해졌습니다만 사찰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얘기가 돼도 사찰하는 게 힘든데 지금 전쟁하는데 그게 가지고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면 결국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충돌과 관련한 부분, 경제와 관련한 것들이겠죠.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군 무대가 투입돼서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느 정도 충격이 올까요? 지금 벌써 이게 100불 넘는다고 해도 지금 150, 만약에 지금 다 약간 내려왔는데 트럼프가 끝낼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신뢰를 잃으면서 150, 200까지 가게 되면 미국은 어떤 의미에서 중동에 대해서 이제 그 의존도를 줄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물려 있고,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LNG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되고 특히 비료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 비료가 지금 파종기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러고. 이게 미국 농민들이 대두 때문에 중국하고 한번 붙었다가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거기에 지금 썬벨트에 있는 지지자들이 지금 한번 혼났고, 지금 만약에 또 가격이 올라가면 두 번째 이게 바로 11월 또 중간선거하고 연결돼서 거기다가 지금 펌프 다시 말해서 이 주유소에서 엄청난 지금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제는 더욱이 심리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될수록 이란은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호르무즈 막게 되니까 세계가 난리가 났네. 자기 위력을 실감하기 때문에 더 큰 사실은 더 우위의 입장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이제 김민석 기자님
만약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전쟁이 혹시라도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어쩌면 미국과 이스라엘 공이 지상군의 투입을 사실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공습만으로 상대국의 항복 선언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지상군 투입의 가능성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지상군 투입 없이 공군력만으로 예. 그 전쟁을 끝낸 사례는 사실상 없어요. 거의 없군요.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미국이 일본 본토를 향해서 약 100만 톤 이상의 폭탄과 핵무기 2발을 떨어뜨렸지만 사실 일본은 그 폭격으로 해서 미국을 항복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스탈린이 참전해서 소련이 내려온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항복을 결심하게 된 거거든요. 몇백만 톤의 그 폭격을 해도 그랬는데 6.25 전쟁 때 이제 북한한테 가한 폭격도 사실 그랬습니다. 베트남전 말할 것도 없고요. 폭격을 엄청나게 받았어도 결국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이기는데 최종적으로 성공했죠. 그러나 제일 그래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좀 찾아봤을 때 저는 1999년에 일명 코소보 전쟁을 사례를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때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인종 청소 문제로 이제 코소보 지방에서의 그 범죄 행위가 있고 나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그 제재를 하려는데 여기에다 지상군을 파병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나토 국가 미국을 포함해서 공습만 했는데 이 공습이 얼라이드 포스 작전이라 해서 78일 동안 정밀 공습을 코소보 지역에 이어했어요. 이때 78일 동안 폭격을 한 다음에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가 항복을 하고 그 인종청소가 중단이 되긴 했는데 그럼 이게 성공이냐? 성공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패 사례들이 많았고, 뭐, 그때 과정 중에 뭐 중국 대사관이 어마하게 폭격받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를 벤치마킹 하기에는 이 사례도 너무 실패가 많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공중 폭격만으로 항복을 받아낸 것은 사실상 역사상 유례가 없다. 유례가 없군요. 물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 거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정밀 폭격 그리고 성공적인 폭격이긴 합니다. 이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양으로 치면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이 미국이 했던 폭격이 더 심한데 표적을 몇 개 파괴했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고 많은 적의 역량을 얼마나 줄어드냐 사실은 요거는 사실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정밀 유도무기가 AI랑 결합돼가지고 폭격의 효과성이 굉장히 좋은 거 요거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격을 한다고 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지휘체제가 아예 무너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국을 공습만으로 상대국의 항복을 받아낸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전면전 투입 그 가능성 그러니까 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데 저 앞서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 인구가 9,200만 명이고 9,200만 명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민병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원래는 이란 전문가가 아니었다가 이제 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이란 군대나 이런 걸 문화를 보는데 바시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아는 건데 이게 이쪽을 민방위랑 보이스카웃을 합친 겁니다. 바시즈라고요? 예, 바시지 민병대가 이란의 혁명수비대 얘들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바탕에 이 민병대가 있는데 어떻게 이란이 국가를 운영하는지 보니까 중고등학생 중에서 이제 좀 똘똘하고 이슬람에 대한 믿음이 깊은 애들은 한 중학생 때부터 야 너 바시지 민병대 들어가면서 민병대에 들어가서 1년에 며칠 혹은 일주일 정도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동네 유지 그러니까 이맘이라든가 이슬람 지도자들이 야 얘는 그래도 좀 똘똘하다 하면 그때 혁명수비대 입대하면 네가 면접 보면 내가 합격하게 해줄게 하면서 들어가면서 육성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혁명수비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란 전 지역에 퍼져 있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 예비군과는 또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사실 2년 동안 갔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갔다가 뭐 동원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동사무소 가는 이 정도인데 이거랑 비교를 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그 아주 지방 곳곳에 장악력이 크고 그리고 이 바시지 민병대가 지금 저번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이란의 대규모 시위 진압에 참전하고 막 실탄을 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폭격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냥 자기 죽기 전까지는 총 들고 계속 싸울 거거든요. 이거를 미국이 잘 알 것이다. 예. 다만 그 제한적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 반대로 폭격도 해결도 못하고 그렇다고 전면전도 못하니까 결국
장기화가 될수록 제한적인 지상군 투입 가능성, 제가 말했던 특수부대라든가 소수 투입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네. 폭격을 열심히 하는데도 뭐 개선되는 게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 중에 소수 투입 가능성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 아까 전에 말한 핵무질 반출 혹은 이제 파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요게 있고 최근에 이야기되는 게 이제 이란 해군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의 해군 기지를 점령하자. 이게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 여의도보다 훨씬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란 해군들이나 이런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의 영토 아주 조그만 걸 점령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뭐냐 요것도 이제 너무 그 길이 생각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이란도 사실은 미국과 같이 동등하게 갈 수 있는 장점 그 미국이 이 AI를 많이 쓴다 이런 것도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란도 이 AI를 사용해가지고 군사 전략이라든가 이런 시나리오 적합이 아주 이제 단체로 모여서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서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그냥 AI를 사용하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국의 전략이라든가 분석을 하는 걸 엄청 빠르게 됩니다. 물론 이란이 AI를 사용해서 미국의 뭐 공격 목표 이런 걸 잡을 수 없는데 전략적인 결정이 이런 것도 이란도 그 기술 혜택을 받거든요. 이런 공격을 받을 거, 시나리오 받을 거 누구나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어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는 저기 뭘 할 수 있을지 시나리오 다 알기는 게 굉장히 쉬워지게서 예. 결국에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기자님의 견해는 지상군 투입이 가능은 하겠지만 소수의 특수부대 투입 정도로 제한될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거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이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합리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트럼프의 자존심, 미국 내부의 분석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지금까지 그래도 전쟁에 대한 일종의 혐오 또는 전쟁을 해결하는 데 대한 열망 같은 것이 노벨상하고 연결돼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평화 메이커보다는 그러니까 피스 메이커보다는 전쟁을 일으켜서 독재자를 쓰러뜨리고 자기는 일종의 힘을 통한 평화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점점 더 전쟁을 일으키는 데 대한 어떤 제한도 사라지고 있다. 마치 저 컴퓨터 게임처럼 그냥 쉽게 생각하고 미국이 공격받는 게 아니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면 그냥 무모하지만 지상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합리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데 예. 트럼프는 합리적으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둬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미국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가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통해서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꼭 전면적이 아니라도 예. 네, 말씀이시군요. 이쯤에서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또 이 전쟁을 바라보는 이란의 뒷배, 그러니까 중국 또 러시아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지요. 김준호 의원님,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또 이 두 나라가 이 전쟁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들지 예측이 혹시 가능할까요? 뭐 저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러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호기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석유가 모자라니까 원유 수출 제한을 했던 네. 러시아의 원유 수출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오일 가격이 올라갈수록 러시아는 좋죠. 전비 조달이 쉬워지고 예. 그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실상 러시아의 지금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 버리고요. 예. 아까 말 외교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이란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유럽이 아마 저는 기분이 제일 나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저런 방식으로 쉽게 얘기해 버리고 유럽은 이렇게 지켜오고. 실질적으로 그 노드스트롬을 통해 가지고 값싼 가격에 석유를 수입하다가 러우 전쟁을 위해 가지고 미국한테 비싸게 사면서 사실 유럽 경제가 흔들렸거든요. 실질적으로 막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전력난까지 겪었고 예. 독일은 경제적으로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를 비판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좀 비슷한 경우에 돼버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당장에는 중국도 아까 말한 LNG 비료 중국도 마찬가지 파종기간이고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는 건 중국도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중국도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패권의 약화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란의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뢰보다는 가능한 한 기뢰를 안 띄울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기뢰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어떤 배도 못 그렇죠. 들어가는 거지만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게 좁기 때문에 지상에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네. 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그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그 상선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중국한테 중국 배는 통과시켜서 그래야 또 이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란의 생명선을 보고하면서 외교적으로 나중에 훨씬 더 친중 정부를 만들 수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냐면 미국보다 더 나쁜 국가들의 반사이익을 받아왔거든요. 뭐 러시아나 독일이라든지 그렇죠. 중국.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중국이 착해 보여요. 네. 중국이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다자주의를 맞습니다. 얘기하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외교적 신뢰가 지금까지 안 먹히고 그러다 보니 유럽 국가들이 미국한테서 떨어져서 중국하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제일 재미를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화장실에 가서 웃고 있을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이 멀어진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로 아주 이제 서로 악선전이라든가 아니면 가짜 뉴스가 많아서 진실을 좀 검증하기 힘들긴 해도 네. 올해 초부터 러시아군이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밀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는 것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군 둘 다 썼다가 러시아군에 들어가는 스타링크를 일론 머스크가 끊어버리고 지휘 통제가 힘들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최근 2년 동안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가 지금 이 전쟁이 터졌거든요.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통신망을 쓰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통신망 복구라든가 대체제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을 벌게 되는 효과가 있고 요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점에서 제가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 대만 기자분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그 이란과의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원래 이야기했던 회색지대 위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이제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해상에다가 배를 띄우거나 비행기나 군용기를 띄우는데 한 2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띄우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쪽에서는 지금 그것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솔직히 말하면 하기 나름이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적어도 이런 사태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굳이 이제 이런 데 연루되지 않고 속고 있다. 그러니까 참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역량을 더 견디고 하다면 나중에 그들이 원하는 사태나 이런 게 있을 때 더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점이 있다. 이 정도로 됩니다. 다만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얄미울 수가 있다요. 아직도 지금 중국 그 유조선은 얼마 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켰거든요. 이란이. 그런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뭔가 크게 이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은 뭐 줄 수 있겠지만 뭐 무기라든가 지원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편도 안 들었지만 이란 편에도 안 들고 있거든요. 마치 중립인 것처럼. 요게 대해서 이란은 많이 불안감을 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요게 좀 위험 요소입니다. 예. 아까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들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란 말이죠.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가 정말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서술해 주셨는데 중국은 속된 말로 이 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푸틴이 훈계를 들어야 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미국이 급해질 거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러우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면 네. 오히려 거기에 훈계를 받아가지고 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중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는 부정하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이제 좌표를 찍어주는 인텔을 해가지고 공격했던 거와 정반대로 지금 이란한테 사실 위성 정보를 줘가지고 때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가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저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을 가는 보는 거 맞습니다.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고 사실상 제가 전성절에 갔을 때
북중도가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이 상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북러 관계는 좋아졌는데 예. 북중 관계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자기가 이제 미국이 저러니까 굉장히 룰을 이 국제 규칙을 지키는 그래서 예. 북한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중국이 제재 해제를 안 해줍니다. 북한 제재 해제를 해주면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해주면 중국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간을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반사 이익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나 다극화의 예.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 이란이 중국에 대해서 기분 나쁘더라도 결국 이란이 지금 무기나 정보는 러시아에서 올지 몰라도 결국 에너지를 사줄 당사자와 생포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나중에 복구된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는 미국한테 부탁 못 하잖아요. 결국 중국이 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서 중국의 다극화 모델에서의 주인공에 대한 열망이라는 표현 이게 정말 현재 중국을 바라보는 가장 옳고 바른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3월 7일자 뉴스에 따르면 미 공군의 최대 그 수송기인 C5 글로브 마스터가 오산 공군기지에 기착했다고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이 관련 소식들을 접하면서 여기에 차출될 장비들의 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패트리엇, 에이테크스, 다연장 로켓, 뭐 심지어 사드 포대의 일부까지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김민석 기자님 이거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면 100%라고 보고요. 이렇게 100%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지난 작년에 그 12일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이 서로 미사일과 폭격을 주고받을 때 갔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빼내간 거 그게 확인되었습니다. 확인까지? 네, 그건 그때 확인됐어요. 확인됐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 빼낸 건 다시 돌아왔다는데 이번에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네. 기자들끼리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드 발사대가 이제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 갤럭시에 실려서 미국 그 중동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가 다시 되돌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되돌아온 적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사실 취재 경쟁이 좀 과열되고 있어요. 예.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안보에 관련된 거라서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진짜 어떻게 된지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핵심은 미국은 이제 지금 무기 재배치 이런 걸 할 때 사실상 통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네. 핵무기 외에는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미국 측 우리나라 공식적인 입장으로 사드는 중국 감시하는 거가 기술적으로는 아니에요. 이게 물론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드 방어하는 걸 목적은 이 패트리어트가 2차 요격을 하기 전에 1차로 한번 걸러주는 1차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전쟁 초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건 있는데 요르단에 있는 사드 미사일 레이더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사드 미사일이나 요격 미사일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그 생산이 누르고 이제 좀 수리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년에 한 600발 정도 생산할 수 있고 사드 미사일은 1년에 한 100발. 그런데 미사일보다 더 수리하고 만들기 어려운 게 그 레이더예요. 이 레이더가 1년에 한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미국이 돈이 많아도. 예. 그런데 하나가 부서져가지고 보충을 하려면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 빼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성주 사드가 완전 철수는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 그 전황이 심해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보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중요하고 예. 이스라엘이 지금 나름대로 보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이란 공격에 대한 피해 같은 게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SNS 글이만 나오는데 네. 작년보다는 그래도 미사일이 좀 많이 맞는 편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한국보다 이스라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드라든가 이런 관공자산을 옮기는 것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에이테킴스나 다연장 로켓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땅에 공격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요게 장점이 뭐냐면 공중 공격을 하면 혹시나 잘못되면 이제 조종사가 이제 격추당해서 사망할 수 있는데 이란이 쓰는 탄도미사일처럼 똑같이 탄도미사일을 공격할 때 아군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이번에
그 에이티캠스는 아니지만 프리즘이라고 사거리 500km 미사일을 미국이 트럭에서 발사한 걸로 처음 실전 대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 앞으로 그 언제 또 이제 인명 피해가 늘어나면 또 피해가 생기니까 인명 피해가 없는 공격 수단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런 지대지 공격 무기를 중동으로 예. 차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분석이 실제로 이루어진 가능성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예. 생각?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우리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 2000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중동하고 한국에 있는 걸 순환 배치하는 게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6월에 이미 갔었고요. 저는 이 사드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궁색한 게 뭐냐 하면 저는 미군 부대 뭐 미군 전략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문제죠. 첫 번째는 이제 결국 그렇게 사드가 나가도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그럼 처음부터 왜 사드를 왜 들어왔냐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네. 되는 거고요. 네. 저는 더 걱정하는 게 이게 더 나아가서 파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03년에도 사실 막아서 재건부대, 복구부대가 갔지만 트럼프의 지금 압박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이 지금 다크했지만 오히려 나서가지고 그렇죠. 자위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비도 해야 된다. 예. 중동의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의 안보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 분석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안보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는 불법으로 보고 제가 국제정치학자로서 왜냐하면 선제 공격이 아주 좁게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기 직전이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선제 공격이 국제법인데 요를 제외하고는 안보리를 통과하거나 예. 또는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것에 대한 대응 공격이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국제법 불법인데 그러면 미국이 공격을 받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미국을 도와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미국이 불법적 공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되는데 결국 미국의 한미동맹을 내세워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상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참수작전이 유행이다. 이제 마두로하고 하메네이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김정은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란이 얻어맞고도 수뇌부가 맞고도 옆에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때렸다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면 우리가 원점 타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대만에서 충돌했다. 또는 얼마 전에 서해에 출격을 했던 우리가 결국 중국하고 충돌을 하면 중국이 미국을 때리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이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질문에 도착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김준영 의원님.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대통령도 그 생각이 많아질 텐데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맹의 현대화라든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자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보조 역할을 해야 되고 실제로 미국의 안보 전략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비용을 하고 대북 억지는 우리가 해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략이 워낙 우수하니까 예. 결국 미국의 해구상과 우리의 재래식을 합치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러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결국 전쟁은 일어나면 세계 어떤 역사상 전쟁도 깨끗한 전쟁이란 없는 거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민석 기자님. 이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국방부의 공식 발표로는 이제 한미가 충분히 협의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사실이라고 보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미군 전력이 상당히 빠져나온 게 사실이지만 이미 한국이 상당 부분 이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서 그 90점이 80점이 되면 그 평소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좀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서 이런 이제 반대측의 이야기를 보면
미군이 핵심적인 자산들을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쟁이 터질 때 한미연합 자산들이 뭐 뭔가 이제 전황이 불리하거나 이럴 때 끝까지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반기 위협 같은 것들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분들은 미국이 반기하지 않기 위해서 더 미국 쪽에 붙어야 된다. 좀 진보적인 분들은 미국이 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과 손절할 수도 있는 거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예. 제가 어느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고민되는 주변이라서 어렵지만 우리 자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금 상당히 왔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연합 자산이 있음으로 해서 전쟁의 시절이 일어나면 그 있고 없고가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질 수는 없지만 100만 명이 죽고 북한에서 이기느냐, 북한과 싸우면서 이기느냐, 10만 명이 죽고 북한과 싸우면서 이기냐, 이렇게 질문하면 10만 명도 많이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적인 상황인 걸 잘 인지하고 네. 가급적 전쟁이 안 나도록 억지를 해야 된다. 이 억지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군사를 강하게 키운 것도 있지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향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억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다만 네. 한국군의 능력은 지금 이번 사태가 난다 해서 당장 뭐 북한이 쳐들어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두 분 전문가께서 훨씬 다양한 견해와 안목들을 들려주셨어요. 예, 이쯤에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보시는가? 라는 거죠. 김준영 의원님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김민석 기자님은 군사적 관점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게시판 댓글로 예측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준영 의원님. 저는 미국한테 이게 늪이라고 생각하고 늪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미국이 사실은 가장 못하는 전쟁이 게릴라 전쟁입니다. 이라크, 베트남, 아프간. 그래서 미국이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전망에 관해서는 아까 말 이번 주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를 넘기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국제정치학적으로는 미국의 놀랄만한 첨단 기술과 이런 전쟁과 타격의 정밀함은 어떤 면에서 미국이 가진 마지막 그 패권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직전에 죽기 전에 호전작용? 예. 뭐 죽기 전이란 말은 심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패권의 허약함을 증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다국화가 가속화되는 그러한 분기점의 전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민석 기자님. 네, 저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거 예측하면 항상 틀려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네. AI한테 자료를 막 입력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니까 시나리오가 3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란 정권의 내부 공개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메이크 이란 그레이트 어게인이 돼가지고 지속적인 지도부가 제거되니까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경제적 고립으로 막 그 여론이 나빠져서 신정체제 무너지겠다는 여론이 이란 내부에서 스스로 민중모계가 돼서 그 민중모계에서 무너지면 미국이 새로운 이란의 재건을 지원한다. 전 이거 한 5% 위안으로 보고요. 예, 인공지능이 왜 이런 대답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그 미국이 항복을 그 이란을 굴복시켰다는 이런 전제를 하는 신핵합의 그러니까 핵합의 중간에 지금 파토 난 다음에 공격되고 이렇게 된 건데 이 이란도 상당 부분 이 양보를 한 다음에 둘이 최적이라 하기 못하지만 극적인 합의를 이뤄서 원래 핵물질 반출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겠다 선언은 사실 전쟁하기 전에도 안 했거든요. 다만 이제 핵물질을 이란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이 주제로 해서 이제 합상이 한번 파토 났다가 이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나라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는 하지 못해요. 이게 극적으로 타결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는 조건 없는 항복을 이뤄냈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했다. 이런 건데 요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것도 한 20%. 그럼 나머지 80% 아니지 75%는 뭐냐?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 교착 상태라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기 교착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 지속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냐? 트럼프가 이제 이란에 파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폭풍을 군사력을 괴멸시키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군의 공격 자산들을 철거를 시키면 이란은 거기서 이제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반발을 한 다음에 1주, 2주 아니면 한 달 좀 지나다가 다시 주변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면 다시 미국이 폭격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분쟁을 상시화가 되면 이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피해를 계속 막게 되고 어렵지만 사실 이란 신정체제 보완 때는 이런 장기전이 도움이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할 때 잠깐 끊어지는 판에서 이 트럼프가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거나 아니면 중간선거 패배가 확실해질 때 뭔가 이제 역전 카드로 해서 그때 이제 계속 이제 장기화가 되다가 중간선거 직전에 끊는 방식으로 하는 식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고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당장 전쟁이 전쟁이 종결됐다 이게 선언이 나왔는데 네. 그 다음 주에 다시 전쟁이 시작돼 이런 식의 교착 상태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질이 멸렬한 싸움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은 언제나 예상보다 길었고 또 그 결과는 언제나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 충돌이 군사작전의 하나로 기록될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의 시작점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지켜봐야 될 이유이겠지요. 오늘 함께 해주신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 그리고 김민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이 저희 메디치 미디어의 가장 큰 힘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